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고 조금 전부터 본사 앞에 집결해 집회를 시작했는데 노조에선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상여금 인상 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본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집회가 이렇게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노동자 공동파업대회로 여기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참석했는데요. 발언 등이 이어지는 무대를 향해서 이렇게 길게 대오를 형성한 모습으로 각자 깃발을 들고 머리를 두른 채 투쟁구호를 외치면서 팔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는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3만 9천 명 가운데 2천 명가량이 오늘 상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전면 파업으로 현대차 공장들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네, 파업으로 국내에 있는 울산, 아산, 청주 공장 생산 라인은 오늘 하루 멈추게 됩니다. 8시간씩 일하는 오전, 오후조 모두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오늘 실질적인 파업 시간은 총 16시간입니다. 앞서 노조원들은 어제와 그제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오늘까지 누적된 올해 개별 노조원들의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생산 라인이 멈춘 시간인 그 2배인 120시간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국내 공장에서 1시간에 460대 꼴로 차량을 생산하는 만큼 5만여 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쟁점을 두고 노사 간의 이견이 큰 건가요? 네, 지난해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노조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65살 이상 정년 연장 3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선 특히 이 3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이미 가능한 수준의 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년 연장은 정치권의 법제화부터 지켜봐야 하고 해고자의 복직도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 양측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YTN 정현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도 포함됐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미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 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그리고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 등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도 오래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는 2년 가까이 됐죠? 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5.18 기념재단 측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럼 비자금 은닉 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며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노 관장이 소송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 관장은 이 가운데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약속어음 6장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는데 노 관장은 지원받은 것을 증빙하는 의미로 작성된 어음이라며 재산 분할에 이 같은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시 메모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땠죠? 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는 노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이 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노 관장의 기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혼 소송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된 상황.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비자금 실체 추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대 살해가 아닌 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이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20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숨진 피해 아동은 105시간 넘도록 홀로 방치된 데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아동을 친모로서 보호하지 않고 방임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체중이 4.7kg에 불과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경계선 지능 상태에서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육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황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지원 체계의 관리 감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이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일반인과 같은 주의 의무나 인식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이를 기준으로 살해의 고의를 평가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아이가 말랐으니까 살을 찌워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고가의 분유를 직접 사서 먹여왔던 행동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관계자와 아이의 상태를 상의하거나 또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양육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내국세의 5분의 1 정도를 초중고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할당하는 제도가 55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도록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100조 원이 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창사에서 재정운용 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72년 만들어진 자동연동제를 폐지하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산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의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다만 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익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유치 등에 투자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 안팎으로 현재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만 3세에서 17세 사이 학령 인구가 지난해 591만 명으로 15년간 288만 명 감소해 교급은 제도 개편 요구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높지만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69%에 그쳐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합니다. 기금은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세수인 추가 세수와 세수 추계상 5차인 초과 세수,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규모는 다음 달 내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되는데 반도체 호황에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재원을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기획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금 집행은 예상과 달리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상시 추경 집행 자금 성격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세수가 호조인 시점에 나랏빚을 갚는 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처는 지금이 미래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기금 여유 자금을 국채 이자율을 초과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까지 대폭 축소하며 대화의 손길을 내민 직후 북한이 미사일로 응답하자 동맹 방어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대이란 전쟁에선 동맹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한 작전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미국의 편인지 아니면 미국에 맞설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대이란 경제 제재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번 작전으로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Our announcement is for economic action, and I think that the economic action will mean that oil prices will come down soone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very draconian sanctions, and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에 미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데이브민 연방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소외시키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6년의 CCTV 장면인데요. 흰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 이렇게 뒤쪽 문을 열어놓고는 이 뒤쪽으로 가서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이 바로 김근식인데요. 2006년 5월 첫 범행을 앞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5개월 동안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고 계신 건 필리핀에서 도피처를 구하지 못한 김근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 CCTV 장면인데요. 귀국 후 숨어 지내던 그는 경찰의 공개 수배 후 결국 자수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재판부는 1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또 다른 성범죄와 복역 중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돼 내년 출소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출소 예정 당시 김근식이 의정부의 한 시설로 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에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내년 출소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파주시 입소설에 또다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